야담상회를 찾아주신 마님들과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야담상회, 오늘의 몰아보기 한상 차림 지금부터 내어놓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해가 서산능선을 붉게 물들이며 쓰러져갈 무렵 한적한 조선의 어느 시골 마을에도 저녁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고삿길을 뛰노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동네의 떠돌이 개들이 간간히 멍멍 짖는 소리가 나른한 평화를 말해주는 듯 했지요. 마을 어귀 너른 터에 자리 잡은 한 부잣집의 기와 대문 안쪽 마당에서는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친 사내 하나가 땀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두복으로 나이는 어느덧 통기를 훌쩍 넘긴 30을 바라보고 있는 노총각이었답니다. 두복은 본디 몰락한 양반 가문의 자손이었습니다. 증조부 시절까지만 해도 꽤나 실력 행세를 할 수 있는 집안이었으나 부친대에 이르러서는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지요. 설상가상으로 두복이 채 10살이 되기 전에 부모님마저 연이어 세상을 뜨니 혈혈단신 남겨진 어린 두복이 먹고 살기 위해 남은 길이라고는 남의 집 머슴살이뿐이었답니다. 서책 꽤나 읽었던 어깨 너머의 기억은 희미해졌고 그의 투박한 손에는 굳은 살만이 세월처럼 박혀갔지요. 그리하여 두복은 강부자댁의 머슴으로 10수년째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신세는 처량했으나 두복의 심성은 하늘이 내린 듯 곱고 따뜻했습니다. 자신의 끼니를 덜어 배고픈 아이에게 건네기 일쑤였고 끙끙거리며 무거운 짐을 나르는 노파를 보면 제 일처럼 달려가 거들었지요. 겨울이면 집신이 다 떨어진 동네 아이에게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집신을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런 마음 씀씀이를 두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이구 쯔쯔, 저리도 사람이 맹하니 물러 터져서야? 제 앞가림이나 하겠나? 착한 것도 좋지만 두복이 저치는 너무 미련해. 그러니 저 나이가 되도록 변변한 미천 마련도 못해서 장가도 못 갔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두복의 가장 큰 그늘을 가지고 험담을 일삼았어요. 30줄에 들어선 사내가 홀몸인 것은 그 시절 흔치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번듯한 집안도 모아둔 재산도 없는 머슴살이 신세의 두복에게 선뜻 딸을 주려는 이는 없었습니다. 중매쟁이 노파조차 그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고 아주 가끔 두복의 번듯한 외모에 끌린 참모가 그에게 슬그머니 마음을 가지곤 하였으나 이내 제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데 굳이 왜 그 구렁텅이로 들어가느냐는 것이 그들의 한결같은 이유였지요. 사정이 이리 되었으니 두복은 서름이 북받쳤습니다. 고된 노동 끝에 홀로 잠자리에 누워 휘영청 밝은 달을 바라볼 때면 사랑하는 이를 만나 자신을 닮은 자식 하나 낳아 오순도순 사는 소박한 행복을 꿈꾸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여야만 했지요. 가진 거 하나 없이 이리 비루하게 사는데 내 처지에 누구 신세를 조지려고 배필을 찾는다는 말인가. 쪼들리며 힘겹게 사는 것은 나 하나로 족하지. 그렇다고 두복이 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허투루 사는 사내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했지요. 새벽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소여물을 끓이고 계절에 따라 논밭으로 나가 허리가 휘도록 일했습니다. 특히 나무하는 일에는 누구보다 부지런했었기에 다른 머슴들에게 일을 시킬 때면 늘 땔감이 부족하다 투덜거리던 강부자조차도 두복에게는 별다른 잔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두복이는 남들보다 더 먼 산까지 올라가 지게 가득 마른 장작을 해오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고된 것은 생각지 않고 오직 맡은 바 소임을 다하려는 우직함이 바로 그의 천성이었습니다. 변변찮은 단칸 초가집이 그의 세상 전부였지만 그는 그 안에서 흐트러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비록 누더기 같은 옷일지언정 틈틈이 기워 입었고 잠자리는 늘 정갈하게 정리했지요.
몰락했을지언정 선비 집안의 피가 흐름을 잇지 않으려는 마지막 자존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된 삶 속에서도 타인을 돕는 온정을 잃지 않았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어요. 다만 가슴 한편에는 외로움과 함께 어쩌면 영영 혼자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희미한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복은 별다를 것 없는 고된 하루를 보내고 어둠이 내려앉은 자신의 작은 방으로 고단한 몸을 누이며 다가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날따라 두복은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가을거지 뒤끝이라 그런지 아니면 스산한 바람 탓인지 평소처럼 동구박무원 산까지 나무하러 갈 기운이 도무지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어쩐지 몸의 상태가 영 좋지 않으니 먼 산까지 나가지 말고 마을 뒤편의 나지막한 야산에서 쉬엄쉬엄 나무를 해야겠구나.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게를 둘러매고 마을 뒤편의 야산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그곳에는 양지 바른 공터가 하나 있었는데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솔가지 사이로 부서져 내리고 있었어요. 두복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한적함에 숨을 크게 쉬며 늘 하던 대로 지게를 커다란 소나무 아래 세워두고 익숙하게 도끼질을 시작했습니다. 쩡, 쩡, 마른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고요한 산중에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한나절 가까이를 땀을 흘리며 나무하는 것에 심취하다 보니 어느덧 점심때가 되어 있었지요. 두복은 이마에 땀을 소매로 훔치고는 지게 옆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강부자댁 참모가 싸준 김치 몇 조각과 된장, 그리고 거친 보리밥이 전부인 소박한 도시락을 꺼냈지요. 늘 먹는 찬이었지만 시장기가 돌아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려던 찰나였지요. 어이쿠 깜짝이야! 두복이 깜짝 놀라며 뒤로 나뒹굴었습니다. 어느새 그의 바로 옆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분이 다가와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볕에 그을린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형용했고 허름 하나 깨끗한 무명옷 차림새에서는 어딘지 모를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손에는 윤기가 반질반질한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요. 아니, 어르신, 어느 틈에 이리 곁에 다가와 계셨답니까? 두복은 옷의 먼지를 툴툴 털며 일어섰습니다. 헌데 노인은 그런 두복에게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그 앞에 내려앉아 있는 음식만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지요. 배가 몹시 고파 보이는 노인을 두고 혼자 음식을 먹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 두복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꾸벅 인사를 하고는 자신의 도시락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저, 어르신, 몹시도 시장해 보이시는 참인데 마침 제가 식사 중이었으니 변변찮지만 욕이라도 좀 하시지요. 그러자 노인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네. 젊은이 먹는 양식인데 내가 어찌 빼앗아 먹겠는가? 나는 괴념하지 마시고 자자 어서 마저 들게나. 그러나 두복은 노인의 행색이 어딘가 지쳐 보이고 마른 입술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저는 늘 먹는 끼니인걸요. 함께 나누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부디 사양 마시고 드십시오. 두복의 거듭된 권유에 노인은 더는 사양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참 고마우이 젊은이. 두복은 풀숲에서 아주 커다랗고 두툼한 나뭇잎을 몇 장 겹쳐 따온 뒤 밥을 반쯤 덜어 김치와 된장을 조금씩 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인에게 공손히 건넸지요. 노인은 말없이 밥을 받아 들고는 마치 며칠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하지만 복스럽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단숨에 깨끗하게 밥을 비운 노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숨을 고르더니 두복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젊은이 참으로 심성이 곱구먼. 이리 팍팍한 작금에 자기 먹을 것을 선뜻 내어주는 이가 흔치 않은데 말이네. 두복은 그저 멋쩍게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어이구, 별 말씀을요.
나누면 기쁨도 배가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요? 헌데 어르신께서는 어디로 가시는 길이십니까? 이곳은 얕은 산세지만 지나다니는 인적이 드물고 외진 곳인데 허허,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가는 늙은이일세. 그런데 젊은이는 거보아니 나이가 적지 않아 보이는데 아직 혼자인가? 느닷없이 들어오는 노인의 물음에 두복은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숨길 일도 아니었기에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어르신. 변변찮은 머슴살이라 어느덧 서른이 코앞인데 아직 배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다 건강히 계시고 아버님은 제가 어릴 적에 돌아가셨고 어머님도 그 뒤를 따르셨습니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저 혼자 남은 몸이지요. 두복의 목소리에는 애써 감추려 해도 숨길 수 없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노인은 잠시 침묵하며 지팡이 끝으로 마른 땅을 톡톡 두드리더니 문득 깊은 눈으로 두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젊은이의 따뜻한 밥 한 끼가 늙은이의 허기를 달래주었으니 어찌 모른 척할 수가 있겠는가. 내어준 음식의 답례로 나도 작은 보답을 해야 도리겠지.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두복이 지게를 세워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곳은 따스한 햇볕이 온전히 내리쬐는 주변보다 약간 솟아오른 듯한 자리였어요. 여보게, 자네가 지게를 세워둔 바로 이 자리 말일세. 노인은 대나무 지팡이로 지게가 놓였던 땅바닥을 꾹 눌렀습니다. 이곳이 바로 이 일대에 좋은 기운이 한데 모이는 명당일세. 허나 외진 산세 때문에 아무도 이 좋은 명당을 알아보지 못하였지. 네, 특별히 귀띔해주지만 이곳은 특히 후손과 혼사에 좋은 기운이 서려 있는 곳이라 할 수가 있다네. 허니 자네 돌아가신 부모님의 묘소를 이곳으로 옮겨 모시게나. 평장으로 하여 봉분 없이 조용히 모시면 될 것이야. 두복은 어리둥절하여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관절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싶었지요. 그렇게만 한다면 아무날인가 자네에게 좋은 배필이 나타날 기회가 찾아올 것이네. 내 말을 그저 허투루 듣지 말고 믿져야 본전이니 유념하여 한번 실행해 보시게나. 노인은 다시 한번 지팡이로 땅을 정확히 가리키며 3번 꾹꾹 눌러 표시를 남겼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실력 좋은 직원이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확신에 찬 모해양새와도 같았지요. 자, 그럼 나는 이만 가보겠네. 어려움 속에서도 공생의 길을 택한 자네 같은 사람이라면 하늘에서도 꼭 그에 걸맞는 대접을 하는 것이 도리이다. 나는 그리 생각한다네. 젊은이의 앞날에 복이 깃들기를 바라겠네. 말을 마친 노인은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산길 아래로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저만치 사라져가는 노인의 속도는 도저히 인간의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럽고도 쏜살 같았지요. 두복은 홀로 남아 노인이 지팡이로 찍어둔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노인의 말이 귓가에 맴돌며 심장이 알 수 없는 기대감으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호련히 사라진 뒤 두복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귀 밑머리를 간지리는 스산한 바람에도 노인의 말은 뚜렷하게 귓가에 남아 울렸지요. 명당, 혼사의 좋은 기운, 배필과 조우할 기회. 지금 제 처지로는 도무지 믿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노인의 확신에 찬 눈빛과 범상치 않은 풍모가 내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 걸음걸이하며 몸놀림하며 보통의 평범한 노인은 아니었어. 혹시 어쩌면 정말 이것은 하늘이 내게 내려준 천재이루의 기회일까? 두복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평생 머슴살이로 늙어 죽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처지에 혹시나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한번 붙잡는다 하여 더 나빠질 것도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결심을 굳힌 뒤 남은 나무를 서둘러 지게에 얹은 후 강부자 댁으로 돌아갔지요. 그날 밤 일을 마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두복은 설레는 기분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튿날
두복은 강부자에게 해야 할 일을 모두 해두었으니 밖에서 개인적인 볼일을 보겠노라며 허락을 구한 뒤 새벽같이 길을 나섰습니다. 한참을 걸어 10여리나 떨어진 이제는 찾는 이 하나 없는 부모님의 쓸쓸한 묘소에 도착했지요. 봉분에는 잡초가 무성히 자라 있었습니다. 그간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제때 찾아뵙지도 못하였구나. 참으로 불효막심하지 않을 수가 없도다. 두복은 눈시울을 붉히며 조심스럽게 묘를 파헤쳐 남은 유해를 정성껏 수습했습니다. 준비해온 보자기에 곱게 싼 유해를 품에 안고 그는 다시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겨 마을 뒷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두복은 노인이 알려준 양지발은 그 자리를 찾아내었어요. 여전히 따스한 기운이 느껴지는 듯한 자리에 서니 어쩐지 기분이 한결 좋아지는 것만 같았지요. 분명 어르신께서 이곳에 묘를 쓰라 하셨지? 두복은 숨을 죽이며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깊지 않게 노인의 말대로 봉분 없이 평평하게 땅을 고르고 부모님의 유해를 고이 안장했습니다. 흙을 덮고 다진 뒤에는 주변의 마른 낙엽과 장가지를 긁어 모아 묘자리 위를 꼼꼼하게 덮었어요. 누가 보아도 그곳에 묘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는 세심한 손길이었답니다. 그렇게 한참이나 몰두하여 모든 일을 마치고 나니 등줄기에 흥건히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넋을 위로하며 두 손을 모아 간절히 빌었지요. 부디 그 어르신의 말처럼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기를. 이곳에 새로이 잠드신 우리 부모님도 더욱 좋은 곳에서 편히 쉴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바라옵니다. 그 후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노인이 말한 아무 날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었지만 두복의 마음은 은근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었지요. 혹시 오늘일까 아니면 내일일까.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미력하게나마 기댈 곳이 생기니 고된 머슴살이도 꽤 버틸만 하였어요. 두복의 얼굴에는 전과 다른 희미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참으로 이거야 원 좋은 날이 언제 찾아올지 알 수가 없으니 흡사 하루가 1년처럼 길게만 느껴지면서도 또한 설레임에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구나.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바람이 매우 사나워 날씨가 꽤나 쌀쌀해진 어느 저녁, 두복은 여느 때처럼 강부자 댁에 가져다 놓을 소죽을 끓이기 위해 자신의 집에 딸린 작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소죽을 끓이면 냄새가 고약하다고 하여 강부자는 꼭 두복의 집에서 소죽을 끓여오게 시킨 것이었습니다. 부뚜막에 불을 지피고 솥에 물을 붓는데 어두컴컴한 아궁이 옆 구석에서 불쏘시개로 모아둔 지푸라기들이 무언가에 걸리적거리며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쥐인가 싶어 자세히 들여다보니 세상에나 이게 웬일인가요? 놀랍게도 그것은 사람, 정확히는 행색이 매우 초라한 웬 거지 여인이었습니다. 두복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녀는 아궁이 뒤쪽으로 웅크리고 앉아 온기를 쬐고 있었던 것 같았지요. 여인의 행색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마구 헝클어져 얼굴을 반쯤 가렸고 드러난 얼굴에는 온통 수검댕이가 묻어 있었지요. 입고 있는 옷은 남루하기 짝이 없어 여기저기 해지고 그을린 자국이 역력했습니다. 낯선 사내의 등장에 놀란 듯 여인은 잔뜩 경계하는 눈빛으로 두복을 올려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복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으니 추위를 피해 잠시 몸을 녹이러 들어온 것이라 여겼지요. 괜히 자신이 소란을 피웠다가는 행여나 여인이 놀라 허둥대며 큰 사고라도 칠 것 같았기에 두복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소주 끓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아무 말 않을 테니 안심하고 불이나 쬐고 있으십시오. 바람이 제법 날카롭게 변하여 불을 곁에 두지 않으면 금세 곧 불에 걸릴 것입니다. 얼마 후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두복은 자신의 밥상을 들고 다시 부엌으로 왔습니다. 혼자 먹기 미안했던 그는 밥과 반찬을 조금 덜어 거지 여인에게 내밀었지요.
자자, 그리 긴장하실 것 없소이다. 어차피 이곳은 나 혼자 기거하는 곳이니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으니 말입니다. 일단은 여기 시장할 텐데 이것이라도 드시지요. 규복의 말에 여인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잔뜩 굶주려 있었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허겁지겁 밥을 먹어 치웠습니다. 삽시간에 텅 빈 그릇을 내려놓는 여인을 보며 두복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안타깝게도 우리 집은 나 혼자 겨우 몸이나 누이는 단칸 초가입니다. 잠자리를 내어주고 싶어도 마땅치가 않으니 참으로 민망하군요. 남녀가 유별하니 이곳은 당신이 오래 머물기에도 불편할 것입니다. 오늘은 날이 이미 어두워졌으니 밤은 여기서 지내더라도 내일 날이 밝거든 다른 안전한 곳으로 가시는 것이 좋겠소. 여인은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규복 역시 그녀에게 더 이상 말을 붙이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아침 두복이 부엌에 나가보니 놀랍게도 거지 여인은 간밤에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꼬박 그곳에 있었던 모양인지 어제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규복은 한숨을 쉬었지만 날이 밝았다 하여 차마 매정하게 내쫓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아침밥을 나누어 주며 어젯밤과 같은 말을 반복했지요. 모양새가 어쩐지 쫓아내는 것 같아 적잖이 민망하지만 날이 밝았으니 이제 그만 다른 곳으로 가보시오. 나도 남의 집 머슴이나 사는 형편이라 이제 곧 일하는 집으로 나서야 하기에 빈집에 일이 당신만 놔둘 수는 없지 않겠소. 게다가 우리 집은 낮에 주변 이웃들이 심심찮게 멋대로 드나들기에 혹여나 여인께서 혼자 있는 것이 눈에 띄기라도 하면 꽤 곤란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여인은 이번에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강부자 댁으로 일하러 온 두복은 하루 종일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혹시 그 여인 갈 곳이 없어 계속 우리 집 부엌에 머무는 것은 아닐까?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마음을 졸이고 있을 테니 더 이상 다른 곳으로 가라 채근하지는 말아야 하겠구나. 고된 하루 일을 마치고 제 집으로 향하는 두복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인은 여전히 부엌의 아궁이 뒤편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지요. 아이고, 아궁이의 불이 이미 꺼졌거늘 추운데 아직도 여기서 이러고 계셨습니까? 규복이 주변을 둘러보니 부엌을 어지럽히거나 음식을 찾느라 뒤적거린 흔적이 전혀 없었지요. 배가 고팠을 텐데도 먹을 것을 뒤진 기척이 없군요. 행색이 조금 안 돼 보일 뿐 정직하신 분 같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집 부엌에 기거하며 염치를 차리시느라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겠군요. 자, 밥이나 함께 먹읍시다. 두복은 체념한 듯 부랴부랴 저녁밥을 지어 여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인은 두복을 경계하던 지난밤과는 달리 잠시 고개를 들어 두복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꾸벅 목례를 하며 그와 함께 식사를 했지요. 그렇게 부엌에서 대충 걸터 앉아 밥을 먹고 있으려는데 밖에서 누군가 살인문을 들어오며 인기척을 내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복의 두복이 이거 우리 마누라네 처가에서 받아온 잔치 음식인데 한번 드러나 보라고 가져왔다네. 평상시에도 늘 왕래하던 이웃집 맹서방이 음식이 든 광주리를 들고 부엌 안쪽으로 들어오다 말고 두복과 거지 여인이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지요. 아니, 두복이 자네. 맹서방은 눈을 휘둥그레 뜨며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고 두복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몸을 돌려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거 실례했구만. 두복이 그럼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세나. 입이 가볍기로 유명했던 맹서방이 다녀간 다음 날 두복네 고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강부자네 머슴 사는 그 노총각 두복이가 말이야? 장가를 들었다지 뭐야? 뭐? 아니, 그 팔푼이 같이 남이나 돕고 자빠진 지 앞가림도 못하는 바보가? 무슨 재주로 장가를 가? 그게 말이야, 간밤에 맹서방이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지 않겠어? 웬거지 꼴을 한 여인을 하나 데려와서는 살림을 차렸다나 봐. 제 깐에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을성 싶으니
어디 다리 밑에서 동냥거지라도 하나 데려온 모양이지 뭐겠어? 성품하지만 미련하기 짝이 없는 노총각으로 소문났던 두복이 드디어 제 깜냥에 딱 맞는 배필을 만났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두복은 영문도 모른 채 졸지의 새 신랑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참말로 난감하네 이거. 나야 뭐 노총각으로 소문이 자자한망한 인생이라지만 누군지도 모르는 여인의 혼삿길까지 내가 막아버릴 수야 있나. 아니 되겠다. 이대로 계속 우리 집 부엌간에 저 여인을 두다가는 더 걷잡을 수 없는 소문이 퍼져서는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 뻔하겠어.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내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집에서 내보내야겠구만. 나 같은 놈과 살림을 차렸다는 꼬리표가 붙으면 저 여인의 인생에 하등 좋을 것이 없으니 말이야. 그렇게 또 다른 하루가 꼬박 지나갔습니다. 굳게 다짐한 것과는 달리 두복은 여전히 부엌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지 여인과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리 지내는 것이 너무도 가여워 두복은 차라리 자신이 부엌에서 기거할 테니 지낼 동안에는 방 안에서 편히 지내라 허락하였음에도 거지 여인은 절대 부엌 외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궁이 뒤편 지푸라기 위가 자신의 거처라는 듯 그곳에서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커져갔지만 그는 차마 거지 여인을 매몰차게 내쫓지 못했어요. 그저 다음에 날이 밝으면 떠나겠지, 다음날 날이 밝으면 나가겠지 하는 막연한 기다림을 가진 채 하루하루를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달포가 훌쩍 지나게 되었고 이제 두복에게 자신의 집 부엌은 당연히 여인이 지내고 있는 익숙한 공간이라 여기게 되었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묵묵히 허드렛 일을 하고 나무를 해오며 해질녘에 제 집으로 돌아온 두복은 늘 그랬듯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거지 여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아, 드디어 떠나버렸구나. 그래, 그것이 그 여인에게도 오히려 잘된 일이야. 우리 집 부엌에서 계속 지내봐야 그 여인에게도 하등 좋을 일이 없지. 나 같은 사내와 혼인했다는 소문이나 뒤집어 쓰는 신세가 되니 말이야. 그렇다고는 하여도 그간 함께 지낸 정이 있는데 인사라도 하고 가면 좋았을 것을. 두복은 안도감과 함께 어딘지 모를 모종의 허전함을 느끼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방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두복은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웬 낯선 여인이 단정히 앉아 두복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당신은 뉘십니까? 뉘시기에 우리 집 방에 이리 앉아 계신단 말이신지요? 두복의 귓가에 여인의 청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 도련님,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겠사옵니까? 제가 당신 같은 여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럼 오늘 아침에 일하러 나가실 때 보았던 아궁이 뒤 꾀죄죄한 거지 한악이라면 아시겠사옵니까? 은은한 달빛을 닮은 저고리에 쪽빛 치마를 곱게 차려입은 그림처럼 어여쁜 여인의 말에 두복은 뒤로 나자빠질 뻔하였습니다. 그럼 설마 다 당신이? 예, 맞사옵니다. 제가 바로 어제까지 그 떼국물이 흐르던 부엌 붙박이 거지이옵니다. 두복은 제 눈을 비비고 다시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헝클어졌던 머리는 가지런히 빗어넘겨 탐스러운 댕기로 묶어놓았고 숯검댕이가 묻었던 얼굴은 배곡같이 맑고 투명했지요. 아무리 보아도 어제까지의 그 거지 여인과 동일 인물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미색이었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뻣뻣하게 굳어버린 두복을 향해 수줍은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여인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던 두복은 그 아름다운 미소에 너무 놀란 나머지 그만 뒷걸음질 쳐 방을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헛것을 보았거나 아니면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이내 여인이 사뿐사뿐 뒤따라 나오며 조용히 두복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그리 놀라서 도망치십니까? 어제까지의 그 당당하시던 모습은 어디 가시고 이제야 겨우 용기를 내어 제 본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데
그리하시면 제가 더욱 부끄럽사옵니다. 드릴 말씀이 있으니 어서 방으로 들어오시지요. 다시 방으로 들어와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을 깨고 여인이 입을 열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은 송가 양선이라는 이름으로 원래 한양 대감댁의 외동딸이었으나 부친이 영모에 휘말리는 바람에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아버님과 오라버니는 차명을 당하고 어머님은 관노로 끌려갔으며 자신은 충직한 노비의 도움으로 간신히 몸을 피해 수년간 이곳저곳을 떠돌며 거지행색으로 연명해왔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자신의 기구한 팔자를 늘어놓던 양선의 목소리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그렇게 이곳저곳 닥치는 대로 떠돌던 저는 너무 지치고 배가 고파 잠시 몸을 녹이려 이곳 부엌에 숨어들었습니다. 염치 없음을 알면서도 도련님께서 베풀어 주신 따뜻한 밥과 온정에 그만 잠시나마 고단함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양선의 눈가에는 그간의 서름이 이슬처럼 맺혔습니다. 이 비천한 목숨, 일가족을 잃고 희망도 없이 이리 거짓골로 목숨을 연명하며 전전하는 것도 부질없다 싶어 곧 스스로 마감을 지으려 하던 참이었습니다. 헌데 어쩌다 보니 불을 쬐기 위해 당도한 이곳에서 유일하게 제게 따뜻한 손길을 베푼 도련님의 온정을 며칠 동안 받고 나니 어쩐지 다시 일어설 기분이 생기지 무엇이겠어요. 참으로 신기하게도 마음먹고 있던 나쁜 생각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허니 그런 도련님의 은혜에 보답할 길은 없사오나 청컨대 부디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제게는 은인이신 도련님을 평생 곁에서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이 옷과 비녀는 모두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혼인할 때를 위해 제게 남겨주셨던 귀중한 것들이지요. 과연 이것들을 다시 꺼내볼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도련님의 앞에서 정갈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도련님이 안 계실 동안 목욕제계를 하고 단장을 하였습니다. 부디 이런 저희 마음을 갸륵히 여기시어 저를 거두어 주셔요. 양선이 간절한 눈빛으로 두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복은 거대한 누군가의 장난에 휘말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자신이 음식을 나눠준 노인의 예언이 떠올랐지요. 아무것도 모른 채 설레며 기다린 나날들과 생각지도 않았던 거지 여인의 등장, 그리고 눈앞에 고운 양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꿈결처럼 느껴졌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멍했지만 양선의 기구한 처지와 그 간절한 눈빛을 도저히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미 자신 역시 거지 여인이던 시절의 양선에게 정이 들었음을 깨달았지요. 그녀가 부엌에서 보이지 않을 때 마음 한켠에 진하게 깔리던 아쉬움이 그 증거였습니다. 두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양선 낭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 따위에게 그러한 말씀은 참으로 과분한 것이오. 언감생심 어찌 당신을 맞이할 수 있겠냐고는 허나 나 또한 어느새 낭자를 마음에 품고 있음을 오늘 깨닫게 되었군요. 낭자의 뜻이 정녕 그러하다면 저 또한 낭자를 반려로 맞아 평생을 함께하는 것에 추호의 거리낌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저를 받아주시려는 낭자의 그 마음이 더 감사할 따름이지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밝게 미소를 지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조촐하지만 진심 어린 혼례를 올렸습니다. 화려한 예물도 떠들썩한 잔치도 없었지만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마음은 그 무엇보다 깊고 단단하게 이어져 있었답니다. 며칠 뒤 두복이 혼인했다는 소문은 이제 소문이 아니라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그간 꾀죄죄한 거지 여인을 집에 들어앉혔다며 두복을 비웃던 사람들은 마당에 나와 빨래를 널고 있는 아리따운 양선을 보고는 그만 아연실색하고 말았지요. 어느덧 이 소식이 강부자의 귀에도 들어갔고 그는 가진 것 없이 제 집에서 머슴살이나 하는 두복이 주제넘게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혼인을 했다는 사실이 매우 배가 아팠어요. 그리하여 두복을 얕잡아보고 놀려댈 심산으로 그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여복의 두복이
듣자하니 자네 장가 들었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 그 좁아 터진 코딱지만한 초가에서 두 사람이 대체 어찌 지내시는가? 허허, 내 그간 우리 집에서 열심히 일해준 자네의 공로를 치하하는 뜻으로 특별히 이 집을 반값만 받고 자네에게 넘겨주겠네. 예? 아이고 어르신, 농이 지나치십니다요. 아무리 반값이라고 하여도 이런 으리으리한 기와집의 가격이 어마어마할 것인데 그런 돈이 저에게 어디 있겠습니까요? 그러자 강 부자는 씩 웃으며 두복을 더욱 놀려먹을 심산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거금이라니? 거두절미하고 딱 100냥만 가져오시게나. 그럼 이 집은 자네의 것일세. 설마 혼인하여 한 집안의 가장이 된 사내가 그래 돈 100냥조차 없어서 허덕이는 것은 아니겠지? 그것이 어디 사내라고 할 수야 있겠는가? 만약 그것이 나였다면 나는 창피하여 고개조차 들고 다니지 못할 게야. 그렇고 말고. 강 부자는 두복의 수중에 100냥이라는 돈이 있을 리 만무하다 여겼기에 그를 무시하며 실컷 비웃고 있었습니다. 두복이 머쓱한 표정으로 돌아와 이 이야기를 양선에게 전하자 그녀는 곰꿈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어찌 사람의 면전에다 그런 짓을. 강부자 입장에서는 100냥쯤은 돈도 아니지만 서방님에게 100냥은 반값의 집을 살 기회가 생겼음에도 가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이랍시고 서방님을 욕보이는 중이로군요. 제까지 것이 감히 제 지아비를 농락하다니요. 서방님, 아주 잘 되었습니다. 강부자가 서방님을 얕잡아보고 무시하는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까짓 100냥 제가 마련해드리겠어요. 어머님이 제게 남겨준 이 비녀를 팔면 좋게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허니 서방님께서는 내일 당장 마을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집과 함께 그 옆에 전답서름 맞이기까지 100냥에 넘겨달라고 하셔요. 강부자는 물론 서방님에게 100냥이라는 거금이 없다고 믿고 있기에 사람들 앞에서 서방님을 잔뜩 골릴 심산으로 제안을 대뜸 수락할 겁니다. 그럼 반드시 집과 전답에 대한 계약서부터 먼저 쓰자고 하셔요. 살살 구슬려서 반드시 강부자가 속아 넘어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선은 그 길로 얼굴을 꽁꽁 싸맨 뒤 이웃장터까지 나가 자신의 비녀를 팔아 돈을 마련해 왔습니다. 혹여나 자신의 얼굴을 알아본 누군가가 두복이네에 100냥이 생겼다며 강부자에게 소문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양선의 선견지명이었지요. 다음 날 두복은 아내의 말대로 강부자네로 넘어가 집과 전답을 거래한 후 계약서를 쓰자며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강부자는 두복이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워 허풍을 떨고 있다 여겨 실실 웃으며 대꾸했지요. 허허, 허긴 자네도 집과 전답을 거래하는 맛이라도 흉내내고 싶은 그 마음 내 모르는 것은 아니지. 그래, 계약서는 물론 써줄 것이네. 이 집과 전답 서름 맞이기 가격으로 지불할 100냥이 있다면 말이지. 강 부자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계약서를 두복의 눈앞에 흔들며 말했어요. 그러자 두복은 계약서를 받아든 즉시 품에서 100냥을 꺼내 강 부자에게 건넸습니다. 강 부자는 설마 했던 돈이 정말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잡아떼며 몹시 당황했지만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공연히 떠들어 증인이 많았던 데다 어르신께서 엊그제부터 방금까지 직접 말씀을 한 내용을 가지고 한 입으로 두말하는 허언을 늘어놓으신다면 저는 이 계약서를 가지고 관아에 가서 원님께 발고하겠습니다. 그리하면 필시 귀찮은 꼴을 보셔야 할 테죠. 라며 버티는 바람에 꼼짝없이 집과 전답을 헐값에 넘겨주어야 했지요. 순식간에 두복은 머슴에서 어엿한 기와집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기뻐하며 양선과 함께 기와집으로 이사했고 넘겨받은 전답을 부지런히 일구기 시작했어요. 지혜로운 양선은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나갔고 그간 머슴살이를 하느라 제대로 된 품위 공부가 부족했던 두복에게는 늘 정갈한 옷과 함께 반가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몸가짐과 언행을 가르쳤습니다. 사정이 이리 되니 두복을 얕잡아 보던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점차 바뀌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두복을 골리려 했지만 무엇보다 그의 곁을 지키고 있던 양선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지요. 그녀는 사람들이 두복을 놀림감으로 만들려고 할 때마다 나타나 혼찌검을 내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의젓해지고 품위를 갖춰가는 두복의 모습과 현명하고 어진 그의 아내 양선을 보며 더는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성실함과 아내의 지혜로움에 감탄하며 전과는 달리 귀의대하기 시작했지요. 세월은 흘러 양선의 헌신적인 내조로 두복은 마침내 진사시험에 합격하는 쾌거까지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양선의 아버지도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신원이 회복되었고, 관노로 끌려갔던 어머니도 되찾아 함께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임자, 내 참으로 임자 같은 귀하디 귀한 인연을 만나 이렇듯 좋은 나날을 맞이하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 말씀 마셔요. 저 역시 서방님이 아니셨다면 이런 행복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는 모두 서방님의 그 어질고 남을 도우려는 착한 심성에서 비롯된 것이니 충분히 누리실 자격이 있으셔요. 두복과 양선은 그 후로도 여러 자손을 낳고 늘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돕는 온정을 잃지 않으며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 속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후문이 옵니다. 마지막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창밖을 바라보던 백년은 방구들이 무너져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없이 화사한 달빛이 창너머로 들어와 백년의 몸을 간지럽히고 있었지요. 밖에서는 분주히 제짝들을 찾느라 요란한 풀벌레 소리가 한창인 고즈넉한 여름의 밤이었습니다. 이토록 여유가 넘치고 선선한 바람에 풀벌레 소리마저 귀를 적시는 분위기 좋은 밤이었음에도 지아비가 있는 여인의 처소엔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공허한 정막만 감돌고 있었답니다. 이리도 좋은 날 좋은 때임에도 남편이라는 작자는 첩을 둘씩이나 얻어차고 아내인 나의 처소엔 아예 발길조차 향해주지를 않는구나. 나를 이리 산송장 마냥 안방에만 처박아 두고 나 몰라라 할 것이었으면 대체 어찌하여 나를 정인으로 삼고 또한 혼인까지 한 것일꼬. 참으로 오늘따라 더더욱 혼자임이 외롭기만 한 밤이로구나. 푸념의 주인공이었던 백년은 자신의 깊은 한숨소리를 뒤로한 채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던 그날의 상념에 젖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혼인 전 처녀적의 백년은 총명하고 박식한 데다 어깨 너머로 배운 장문과 서예에도 능통하여 명망 높은 반가에서 태어났다면 능히 재상의 정부인 자리까지 올랐을 여인이란 평을 들으며 자란 재색의 여인이었습니다. 비록 살림은 어려웠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형편의 그녀였지만 꿈 많고 호기심 많던 처자로 구김살 없이 지내고 있었지요. 백년은 또한 남을 도와주는 일에도 밝았기에 종종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고민거리나 골치 아픈 일들의 해답을 내어주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웃에 살고 있는 또래의 사내이자 일찍이 머슴으로 일하며 받은 세경으로 제 집안을 책임지고 있던 억기가 찾아왔습니다. 억기는 백년과 엇비슷한 처지인데다 또한 워낙 어릴 때부터 서로를 보며 잘 안 통해 스스럼 없이 지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이였지요. 남녀가 유별한 때였다고는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유대감은 그것을 뛰어넘는 깊은 것이었습니다. 워낙 소꿉친구처럼 잘 안 터라 서로가 서로를 향한 미약한 연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 여기던 두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랬던 억기가 얼굴이 퉁퉁 부어 잔뜩 골인한 상태로 백년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니 억기야, 대체 너희 얼굴이 어쩜 그 모양인 게니? 꼭 땅벌에라도 쏘인 사람 마냥 퉁퉁 부어 억울해 보이기가 말도 못하겠다 얘. 연아, 네가 아주 옳게 보았다. 나 정말 너무 힘들어서 미칠 노릇인데 이 일을 어쩌면 좋겠느냐?
억기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백년의 앞에 철퍼덕 주저앉는 것이었어요. 뭔가 심상찮음을 느낀 백년이 억기에게 다가가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리도 주저앉을 만큼 성을 내고 그래. 일단 나에게 천천히 털어놔봐. 자신의 팔뚝을 부여쥐고 부축하는 백년을 올려다보며 억기는 짜증이 섞인 얼굴로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억기는 고을에서 알아주는 알부자 구첨지 밑에서 머슴 생활을 하고 있었답니다. 헌데 이 구첨지라는 위인은 본디 부자가 된 연유 또한 악착같이 남 뒤통수 갈기는 일만 골라하며 재물을 끌어모은지라 지독한 수전노에 성격 또한 교활하기 짝이 없기로 유명했지요. 어찌나 그 명성이 자자한지 그 집에서 머슴을 살다 울고 나가지 않는 사람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참을성이 대단하고 뚝심이 있었던 억기는 그런 구첨지의 온갖 악행에도 묵묵히 견디며 머슴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함께 일하던 다른 머슴들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이런 푸대접을 받으면서까지 도저히 못 견디겠다며 구첨진의 머슴들이 서로 작당을 하여 가을 추수도 하기 전에 몽땅 때려치고 나가버린 것이지요. 늦가을이 다가오고 있어 추수에 여념이 없을 시기. 찬바람은 불어오는데 일을 할 머슴은 죄다 나가버리고 해야 할 일은 태산처럼 쌓여있지만 고을에서 이 구첨지의 지독한 악명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 머슴이 쉽게 구해질 리가요. 백방으로 나서 두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일을 하겠다며 들어오는 머슴 하나 구경할 수가 없었지요.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억기 혼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5만 가지의 일을 독박으로 하며 눈코 뜰 새 없이 고생만 하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억기의 일머리가 꽤나 쓸만했기에 어찌저찌 굴러는 가는 모양새가 되고 보니 이놈의 구첨지가 슬슬 꾀가 생기는 것이었어요. 잠자코 억기를 보고 있던 구첨지는 어차피 구해지지도 않는 머슴 두 손 두 발 놓고 억기에게 모든 일을 떠맡길 심산이었습니다. 억기가 아무리 사람을 더 충원해달라 말해도 들을 생각을 않는 것이었지요. 여보게, 억기! 내 섭섭찮게 챙겨줄 터이니 조금만 더 고생 좀 해주게나. 일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작자들이 없으니 낸들 어쩌겠나? 구첨지는 기름기가 잔뜩 끼인 얼굴을 들이밀며 억기에게 통사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억기는 구첨지의 속내를 이미 알고 있었지요.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일에만 매달리며 억기가 쳐내고 있는 일은 좋기 장정머슴 3명분은 될 터인데 억기의 품삯은 짜디짠 1명분만 내어줄 것이 뻔했습니다. 그마저도 가진 핑계에 온갖 잡스러운 짓을 녹여 제대로 줄지도 의문이었어요. 그리하여 힘에 부쳤던 억기가 구첨지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첨지 어르신, 저도 이젠 더 이상은 못해 먹겠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라 이젠 낯을 쥘 힘조차도 나오지를 않네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쯤하여 머슴 일을 그만둘 생각이니 지금까지의 품삯을 계산하여 쳐주시면 감사하겠구만요. 그러자 구첨지의 안색이 쌓아 굳더니 그 눈빛을 형형하게 빛내며 답하는 것이었지요. 아니, 자네 그냥 이렇게 관두겠다 하면 나는 어쩐단 말인가? 사람이 책임감이 이리 없어서야 어디 믿고 일을 시킬 수가 있단 말인가? 애당초 우리의 계약은 이번 추수 때까지였으니 더 이상 일을 못 해주겠다면 그것은 우리의 계약을 자네가 위반하는 것이니까 자네 품삯을 쳐줄 수가 없겠네 그려. 예? 아니, 그런 말씀이 어디 있답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악착같이 일해드린 세월이 얼마인데 그 값을 안 쳐주시겠다뇨? 아, 나는 그딴 건 모르겠고 이번 추수 때까지 일을 해주지 않는다면 자네 품삯은 못 내주니 그리 아시게나.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꾼 구첨지의 기세가 어찌나 완강한지 억기는 별다른 흥정조차 해보지 못하고 대문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억기는 얼굴만 새빨갛게 물들인 채 씩씩거리며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요. 이상의 모든 사정을 전해들은 백년이 억기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구첨지 그 인간
지독하다 말은 익히 들어왔지만 역시 생각보다도 훨씬 더 지독한 위인이었구나. 그래서 지금 그만두면 여지껏 일한 품삯을 몽땅 안 해주겠다. 이렇게 강짜를 부린단 말이지? 응, 계약 조건을 들먹이면서 그리 말할 것이 뻔하지. 연아, 이제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냐. 계약대로 추수 때까지 구첨지 밑에서 일을 계속했다가는 나는 아마 온몸이 골병이 들어 제대로 걷지도 못할 게다. 이런 중노동을 겨우 한 명분, 아니 한 명분도 제대로 쳐주지 않을 것이 뻔한 구첨지식 품삯을 받고 계속해야 하다니 참말로 눈앞이 깜깜하다 이거야. 그렇다는 말이지. 창백하리 많지 피골이 상접한 어깨의 안색을 살피며 턱을 쓸어만진 백년이 한참이나 곰곰 생각에 잠겨 있다. 두 손을 짝 마주치며 씩 미소를 띄웠습니다. 나에게 좋은 묘수가 떠올랐는데 억기야, 이리 귀 좀 가져다 대보련. 그리고 백년은 속닥속닥 한참이나 어깨에 귀를 붙들고 뭔가를 이야기해주는 것이었지요. 이튿날이었습니다. 구첨지가 키득거리며 뒷짐을 지고 마당을 걷고 있었어요.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못을 박아두었으니 억기 잿간놈이 추수 때까지 일하지 않고 무슨 수로 버티겠어? 그는 억기가 어쩔 수 없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간 제 집을 뛰쳐나간 다른 머슴들이 고을에 남아있는 일감이란 일감은 다 쓸어 담다시피 했기에 억기가 뒤늦게 구첨지의 집을 떠나 기웃댈 만한 곳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게다가 지금까지 매달린 일에 대한 품삯을 몽땅 포기할 만큼 억기의 사정에 여유가 없다는 것 또한 꿰뚫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고 억기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그러면 그렇지! 이 사람아, 어차피 이리 일할 것을 왜 그리 허튼 소리를 늘어놓고 감정만 상하는 것이야? 구첨지가 그것 보라는 투로 빈정대며 말하자 억기가 눈을 치켜뜨며 대답했어요. 좋습니다. 첨지 어르신. 추수 때까지 계속 일을 하겠습니다. 다만 계약을 새롭게 다시 맺고 싶습니다. 아니 뭐라? 그게 무슨 말인가? 계약을 새로 맺다니? 이제까지 맺은 계약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찌? 그렇게는 아니될 말이지? 구첨지가 콧방귀를 뀌자 억기가 이미 예상했다는 듯 키죽키죽 웃으며 대꾸했지요. 지금까지 일한 것은 셈을 쳐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어차피 추수 때가 끝나면 기나긴 겨울 동안 할 일이 없으니 빈둥거리게 될 터인데 그 꼴을 어찌 보시겠습니까? 그러니 앞으로 남은 추수 기간인 딱 한 달 동안만 바짝 일하는 것으로 새롭게 계약을 맺고 싶다. 이 말씀입니다요. 억기의 대답에 눈이 번쩍 뜨인 구첨지는 하마터면 너무나 반가워 억기의 손을 잡고 사랑방까지 들어갈 뻔했습니다. 구첨지의 잔머리가 재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억기의 말대로 추수만 끝내고 나면 이윽고 다가오는 겨울 동안에는 딱히 시킬 일도 할 일도 없는 것이었지요. 설렁설렁 일하면서 밥만 축내는 꼴이 제일 싫었던 구첨지는 대번에 귀가 트여 억기에게 물었지요. 아니 그렇다면 새롭게 계약을 맺는 그 한 달은 세경을 얼마나 주면 된다는 겐가? 억기가 머리를 긁적이며 바보처럼 희죽거렸습니다. 첨지 어르신, 한꺼번에 주지 마시고 매일매일 주십시오. 제가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날마다 받는 것이 좋습니다요. 아니 이보게 그게 무슨 소린가? 세경을 매일매일 달라니? 억기가 웃으며 답했어요. 그러니까 첫날은 콩 하나를 세경으로 주시면 됩니다. 둘째 날은 콩 2알,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전날의 2배인 4알, 또 그 다음 날은 8알, 이런 식으로만 받으면 됩니다. 어떻습니까요? 억기의 제안을 듣고 있던 구첨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계약을 다시 맺자기에 뭔가 획기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나열할 줄 알았더니 웬걸요. 모자라도 한참을 모자라는 소리를 뱉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간 일한 품삯을 주지 않아도 된다면서 새로운 세경으로 콩 한 알, 콩 2알이라니요. 이것은 그간 듣도 보도 못한 그야말로 거저 중의 거저인 제안이었습니다. 구첨지는 겉으로 태연한 척 표정을 관리하며 대꾸했어요. 어흐흠, 그래.
자네가 심사숙고하여 내린 결정이니 내가 그것을 무조건 아니 된다 하는 것도 조금 그렇지. 하지만 이번에는 계약을 해놓고 엊그제처럼 못하겠다 나자빠지면 아니 될 일이네. 그러니 아주 제대로다가 약정을 해두자고. 구첨지는 지필묵을 가지고 와서 약정서 2매를 자세히 작성했습니다. 각자 손도장까지 찍고 약정서를 한 부씩 나눠 가지기까지 하였지요. 그렇게 구첨지와 억기는 기분 좋게 새로운 계약을 끝낸 다음 일을 시작했습니다. 본디 재빠른 일머리와 힘까지 갖췄던 억기는 시원시원하게 일을 처리해 나갔어요. 저녁 늦게까지 일을 마친 억기가 문간방에 기대어 세경을 기다리자 구첨지는 희죽 웃으며 콩 하나를 품삯이랍시고 던져줬습니다. 그 이튿날도 억기는 새벽같이 구첨지를 찾아와 하루 종일 황소처럼 일했지요. 그날 저녁 구첨지가 콩 2알을 세경으로 내어주자 억기는 감사하다며 꾸벅 절까지 하고는 2손으로 받았습니다. 억기가 집으로 돌아가자 구첨지는 박장대소를 하며 소리쳤지요. 흐하학, 나 원참 저런 모질이 같은 놈. 저런 모자란 놈이 이딴 것도 품삯이랍시고 2손으로 받고 싱글벙글이구만. 일을 관두겠다고 할 땐 무슨 대단한 계획이라도 있느냐 싶었거늘. 콩 몇 알로 만족하겠다니. 아무튼 저런 무식한 것들 덕에 내 곳간이 그득해진다 이 말씀이지. 구첨지는 희희낙락했지만 억기 앞에서 표정을 관리하느라 애를 썼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고 어느새 억기가 일한 지 11일째 되는 날의 밤이었습니다. 억기는 구첨지 앞에서 헛기침을 하며 외쳤지요. 첨지 어르신, 어제 제가 받은 세경이 콩 512알이었으니까 오늘은 1024알을 주면 되시겠습니다요. 보자, 계산을 해보면 한 옵이 조금 넘는데 말씀이지요. 그냥 편하게 한 옵이라고 치고 한 옵만 받겠습니다. 또한 내일은 2옵을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억기의 말에 구첨지가 고개를 갸웃하며 콩 한 옵을 세경으로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점점 더 지나 18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의 세경은 콩 한 말하고도 2대에 8옵이 되어 있었지요. 억기가 자루 가득 콩을 받아 돌아가자 그제야 구첨지는 뭔가 낌새가 이상하게 돌아감을 직감적으로 느꼈답니다. 그는 호롱불 밑에서 장부를 펼쳐놓고 따박따박 계산을 해보고는 그만 화들짝 놀라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나 이럴 수가 있나? 저놈이 말한 계산대로라면 28일째 세경은 콩이 256가마, 그 다음 날인 29일째는 512가마, 마지막 30일째는 자그마치 콩이 1024가마자는가? 맙소사, 내가 얻기 이 망할 놈에게 깜빡 속았구나. 그 다음 날도 일을 하기 위해 아침부터 찾아온 억기의 멱살을 부여잡으며 구첨지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는 약정서를 찢어 발겼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내게 이런 사기를 치고 앉은 게야? 구첨지가 펄펄 뛰며 열을 냈으나 그 꼴을 보고선 억기는 무표정하게 눈만 껌뻑거리고 있었지요. 첨지 어르신이 약정서를 찢던 말던 제게 주신 약정서는 제게 있으니 상관없습니다요. 계약한 대로 저는 한 달을 채울 때까진 일을 해야 하니 비켜주시지요. 그리 말한 억기는 구첨지를 스쳐 지나가 제가 해야 될 일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도 마찬가지로 새벽같이 구첨지네를 찾아간 억기는 억척스럽게 일하고 약속한 한 달 만에 추수를 다해 곳간에 곡식을 가득 채워놓았습니다. 세경을 못 주시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당연한 소리를. 그런 사기 계약이 통할성 싶으냐? 그 많은 콩 가마니를 세경으로 내놓으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뭐, 그러하시다면 알겠습니다요. 구첨지의 생자에 억기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곧장 동원으로 가선 사또에게 발고를 해버렸지요. 구첨지가 사또의 호출을 받고 동원에 다다르자 억기와 백년이 고개를 쳐들고 동원에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구첨지가 친히 써준 약정서를 들고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그의 필체로 또박또박 적혀있는 약정서가 눈앞에 있는데 제 아무리 구첨지가 우겨본들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구첨지는 사또 앞에서 바락바락 우기다 곤장까지 실컷 얻어맞게 되었고, 그렇게 억기에게 무지막지한 콩가마를 지불하는 대신 놓은 열마지기를 떼어주는 것으로 이 황당무계한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를 보고 말았지요. 동원을 나오는 길, 억기는 백년의 손을 붙잡고는 말했습니다. 네가 이리도 번뜩이는 재치로 귀띔해준 덕분에 저 악랄한 구첨지에게 시원하게 복수를 함과 동시에 논 열마지기까지 얻게 되었구나. 이것은 몽땅 너희 덕이야. 이윽고 억기는 그간 줄곧 품어온 자신의 연심을 고백함과 동시에 그렇게 백년을 자신의 색시로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혼인 이후 두 사람은 서로 힘을 합쳐 살림을 불려나가기 시작하였고, 억기의 부지런함과 백년의 총명함이 합쳐져 어느덧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나 그리도 성실하고 제 아내인 백년만을 바라보던 순진한 사내 억기는 전대에 두둑히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지요. 혼인한 직후에는 안방,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며 새색시 백년의 고쟁이를 못 내려 안달이었던 억기는 점점 윤택해지는 살림살이에 성실함마저 사라지더니 이윽고는 슬며시 한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첩질에 눈을 뜨고 외관 살림을 하나둘 차리며 바깥 재미를 보기 시작한 이후로는 백년의 안방을 찾는 발걸음을 뚝 끊어버린 데다가 또한 그녀의 바깥 출입마저도 금하게 하였으니 그녀의 삶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생지옥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나만을 사랑하며 내게 웃어주던 지압이었거늘 이제는 오히려 남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었으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백년은 한탄 섞인 한숨을 깊게 뱉고는 오지 않는 잠을 애써 청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자 백년은 밤새도록 장고를 거듭한 끝에 내린 결심에 종지부를 찍듯 보따리를 쌌습니다. 사랑방의 시아버지께 건너가 뜻을 밝히고 작별 인사를 올렸지요. 그간 시집와서 흠 하나 잡을 구석 없이 며느리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던 백년이었고, 제 아들이 첩질에 빠져 더 이상 며느리를 찾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었기에 시아버지는 마지못해 백년에게 꽤 묵직한 전대를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백년은 눈물을 보이며 다시 한번 시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리고는 그대로 시집을 나와 그리 멀지 않은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 앞으로의 미래를 궁리하던 백년은 자신의 시아버지와 남편이었던 억기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에서 구첨지에게 받은 논 열마지기를 밑천으로 자신의 소원을 양분 삼아 번듯하게 자리 잡은 것을 떠올려 자신 역시도 장사의 길로 나아가야겠다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기왕지사 일이 된 것 보란 듯이 위세를 떨쳐 그간 억기가 부자가 되도록 내조만 하던 부속물이었던 제 신세를 탈피하고 싶었지요. 남편이 첩질에 빠져 있는 동안 자신은 집안에만 갇혀 지내던 지난날의 슬픔을 이겨내고 이 기회를 벗삼아 제 가치를 높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결심했어. 첩에게 한눈을 파는 지아비를 침소에 앉아 하염없이 그리워만 하는 여인보다는 오히려 남정네들이 내게 직접 두 손 두 발 다 들고 찾아오는 여인이 되어주겠어. 그렇게 친정살이를 지내는 2달여간 백년은 바깥 출입도 금한 채로 장사를 위한 공부에 지독히 매진하였고, 대의를 이루기 위해 나서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부디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친정어미의 간곡한 만류를 뿌리치고 기세 좋게 집을 나섰습니다. 흥, 여인의 몸으로 어디 장사에 성공하지 말라는 법이 있겠는가. 시집을 나올 때 시아버지가 건네준 돈과 친정어미가 내어준 돈, 거기다 시집 갈 때 받아 고이 모셔두었던 폐물까지 몽땅 팔아 꽤나 두둑한 장사 미천을 마련할 수 있었던 백년은 그 길로 성큼성큼 한양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리하여 백년이 빠삭하게 끝낸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선택한 곳은 종로의 포목거리.
그곳에 터를 잡고 조그만 포목점을 열게 되었지요. 앞으로 힘을 내서 기필코 이곳을 번영시키리라.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고 굳게 다짐하며 열의를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혼자 된 여인의 몸으로 생전 처음 나서보는 장사라는 것이 어디 의욕만 넘친다 하여 술술 풀릴 수가 있을까요? 그녀는 장사를 위한 재고를 충당하는 일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장벽이 도사리고 있음을 톡톡히 경험하게 되었지요. 바로 기존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던 포목점들의 텃세와 견제였습니다. 상인들은 아무런 연고도 없이 한양으로 건너와 자신들의 포목점 거리에서 장사를 시작한 백년을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천지도 모르는 아녀자라 없이 여기는 것은 여사였고 그녀의 빼어난 미색에 심심풀이 흥미를 느낀 까닭에 여기저기서 어떻게 한번 해볼 요량으로 접근하였지만 백년의 강력한 거부 표시에 자존심을 다쳐 앙심을 품고는 그 이후로는 철저하게 그녀를 배척하고 있었지요. 종로 일대의 포목점들은 품질 좋은 비단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비단도매 거상인 박달과 거래를 트며 창고에 재고를 쌓아놓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구실을 삼아 백년이 박달과 거래할 수 없도록 손을 써 이른바 그녀를 고사시키는 작전으로 괴롭히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박달이 거래처 관리를 위하여 한양에 방문하면 한 번에 600필, 700필이나 되는 비단 뭉치를 대량으로 잔뜩 주문하고는 그날 밤으로 박달을 모시고 명월관으로 넘어가 질펀한 주지웅님의 풍덩 빠뜨리며 거한 접대를 하는 것이었지요.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던 백년은 기껏해야 40필 남짓의 비단을 주문하는 것이 전부였고 종로 상인들처럼 박달을 기방으로 끌고 가 막대한 돈을 써가며 접대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마저도 내어주지 않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재고 확충에 어려움을 겪던 백년은 물건을 확보하지 못해 텅텅 빈 점포에 앉아 중얼거렸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그린 청사진이 몽땅 수포로 돌아가겠구나. 하지만 옛날의 나처럼 그저 이렇게 주저앉아 한숨이나 던지고 있을 수만은 없지. 비단거상 박달이 명월관 기생의 머리를 얹어줬다는 이야기나 종로 가까운 곳에 첩살림을 새로 차렸다느니 하는 시시콜콜한 소문을 들어오던 백년이 이 난관을 타개할 꾀를 내기 위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른 점주들처럼 박달에게 값비싼 입회기녀들을 붙여가며 그의 잠자리 사정까지 돌봐주는 것은 지금의 백년의 형편에는 맞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백년은 자신의 포목점 뒤편에 만들어둔 살림방 용도의 거처를 깔끔하게 치우고 근사하고 우아한 금침방으로 고급스럽게 단장하였지요. 비단거상 박달이 실은 서당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백년은 옷가지로 널려있던 벽을 말끔히 치우고 근사한 시구절이 적혀있는 족자들로 채워놓기 시작했답니다. 어릴 적부터 서당에 다니던 학동들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며 갖은 구박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어깨 너머 독학으로 글을 배워둔 터였던 데다가 혼인을 한 이후로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남편 얻기를 기다리며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틈틈이 익혀둔 사군자의 솜씨까지 10분 발휘하여 백년은 일필의지 막힘없이 시구절들을 필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각종 세간살이들로 어지럽던 살림방이 어느덧 휘황찬란하고도 버젓한 금침방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어요. 금침방은 이만하면 되었고 다음으로는 나의 행색부터 변모해야 하겠지? 백년은 그간 일하는데 거추장스러울까 염려하여 어여쁜 옷들을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늘상 입어오던 편하고 수더분한 행색을 벗어던지고 비단 치마와 저고리를 꺼내 차려입고는 머리엔 깔끔하게 동백기름을 발랐지요. 한동안은 쳐다도 보지 않던 분과 입술연지로 한껏 치장의 멋을 내고서 떨리는 마음으로 거울 앞에 선 백년은 화려해진 자신의 용모에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맙소사, 이것이 얼마 만에 꾸며보는 아녀자들의 치장이란 말인가. 그간 얻기를 내조하는 데에만 정신을 팔았던 내게도 이런 면모가 숨어 있었다니 너무나 생경하기만 하구나. 허나 썩 나쁘지 않은 기분이니 참으로 설레는걸. 백년은 의욕에 가득 찬 눈을 빛내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한양의 박달이 당도했다는 소식을 들은 백년은 그 길로 도매거래 제안을 핑계 삼아 박달을 자신의 금침방으로 모셨습니다. 그럴듯한 주안상을 차려놓고 근사한 술까지 내어왔지요. 비단거상 박달은 헛기침을 하며 마지못해 백년이 건넨 술잔을 받아들다 벽에 걸린 족자들을 발견하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참으로 일필이지로 손색 없는 명필의 서력이요. 이보시오, 저기 걸린 족자들의 글씨는 누가 쓴 거요? 자신의 의도대로 박달이 걸려들었음을 직감한 백년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 나으리, 저것들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저희 부족한 솜씨로 그저 취미 삼아 몇 자 적어낸 것들이랍니다. 지금 나으리께서 보고 계시는 글귀는 당나라 현종의 시절 때 이백과 어깨를 견주었던 장계의 시구절을 소첩이 초서로 써낸 것이지요. 백년이 은은하게 드러내는 학식은 장사를 위한 셈법이나 간단한 글자 정도만 겨우 깨우친 박달을 바싹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백년이 매혹적인 미색과 학식으로 기방에서는 한 번도 맛볼 수 없었던 우아한 고흥미를 잔뜩 풍겨대니 박달은 마른 침을 삼키며 점점 그녀에게 빠져들었지요. 참으로 기가 막힌 필사요. 내 장사치의 세월이 짧지는 않기에 여기저기 기웃거릴 일이 많아 잘 알고 있소만 그 어디에서도 이같이 힘찬 필체는 보지 못하였소이다. 어머나, 과찬이십니다, 나리. 부족한 저희 솜씨를 놀리시는 게지요. 백년이 박달의 술잔을 채워주며 눈웃음을 흘리자 박달은 애꿎은 헛기침만 연신 뱉어내다 돌연 손뼉을 딱 치고는 말했습니다. 그것보다 내 지금 고민거리가 하나 있는데 한번 드러나 봐주시겠소? 어머, 나으리, 저 같은 것이 들어 명쾌한 해답이 나올까 싶습니다만 나으리께서 하시는 말씀이니 최선을 다해 귀를 기울여 보겠사옵니다. 백년이 겸양을 보이며 살쭉 웃자 박달은 술 한 잔을 입에 털어놓고는 말을 이어나갔어요. 실은 내게 동업을 제안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자를 믿어도 될지 어떨지가 고민이요. 나와는 10년지기의 사이라 매몰차게 내치기도 조금 모양새가 좋지는 않단 말이지. 허나 오랫동안 장사를 해온 내 눈에도 이자의 속내는 쉬 짐작이 아니되니 이것 참. 박달의 말에 백년의 눈빛에 일순 반짝임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10년지기 말씀이시군요. 그러하시다면 혹시 그분과 재물 관련하여 겪은 이야기가 있다면 제게 들려주시지요. 참고하는 데에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사옵니다. 백년의 말에 박달은 마침 생각나는 것이 있다는 듯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 그 친구와 길가를 걷다가 그 친구가 바닥에 떨어진 주머니 하나를 주었지 뭐요. 열어보니 꽤나 거금의 엽전꾸러미가 나오는 것이었지. 어머나? 허면 그때 친후분께서는 주머니를 발견하고는 뭐라 말씀하셨는지요? 어디 보자. 아, 그렇지. 이렇게 말했던 것도 같소마는. 얼씨구나. 이게 웬 떡이냐. 역시 사람 눈은 밝고 볼 일이야. 오늘 꿈자리가 기똥차더니만 나는 횡재했구나. 라고 말이오. 박달의 대답을 들은 백년의 눈썹이 잠시 꿈틀거렸습니다. 그렇군요. 흐름을 방해하여 송구스럽습니다. 이어서 이야기를 계속하시지요. 그리하여 친구는 패물이 든 주머니를 제 허리춤에 차고는 신이 나서 팔짝팔짝 뛰었지. 그런데 잠시 뒤에 덩치가 산만한 사내가 둘씩이나 다가오더니만 여기서 주머니를 하나 줍지 않았냐며 으름장을 놓지 무엇이 했는가. 윽박 지르듯이 묻는 표정들이 예사 왈패들은 아닌 것 같아서 거짓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았기에 사실대로 말했다오. 그리하여 어찌 되셨나요? 눈을 부라리며
달려드는 기세가 아주 살벌했다오. 그 친구가 사내들에게 주운 주머니를 건넸고 그들은 주머니를 낚아채 풀어보고는 앞장서 있던 내 따귀를 한 대에 갈겨버렸지. 그리고는 대뜸 이 도둑놈들을 관가에 고발하겠다고 성을 내지 뭐요? 그때 그 친구가 내 앞을 막아서며 나를 보호해 주었소이다. 그 덕에 사내들은 결국 몸을 돌려 그냥 물러갔던 기억이 있소. 나으리의 앞을 막아서던 친구분께서는 그때 사내들에게 무엇라 말하셨는지요? 정확하게 이리 말하였소. 당신들 지금 우리를 도둑놈 취급하는 거요? 우리는 그저 바닥에 떨어진 이 주머니를 주운 사람들일 뿐이란 말이오. 라고 말이지. 박달의 말을 듣고 있던 백년이 이제야 알겠다는 듯 화사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안주를 집어 박달의 입에 천천히 넣어주며 말했지요. 나으리, 부디 그 친구분과는 동업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백년의 말에 박달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니, 내 이야기만을 듣고 그것이 판가름된다는 말씀이시오? 대체 그 연유가 무엇이오? 이야기만 듣고 어찌 그리 확신이 섰단 말인가? 백년은 별것도 아니라는 투로 답했습니다. 주머니를 주었을 때 친구분께서는 나는 행자하였다. 라는 표현을 쓰셨지요. 그리곤 그 주머니를 자신의 허리춤에 차고는 옆에 있던 나으리와 나눌 생각도 없이 그것을 독차지하였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온전히 자신의 차지로 돌리는 심보를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이지요. 아마도 함께 상단을 꾸리는 순간에도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사옵니다. 허나 그 이후 주머니의 주인인 사내들에게 그것을 돌려건네던 때 나리께서 그들에게 따귀를 맞으셨다 하셨잖습니까? 그때 앞을 막아서던 친구분께서는 우리는 도둑놈이 아니다 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나으리를 돕는 척 나선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실은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막상 곤경에 닥쳤을 때는 자신의 일에 나리까지 함께 끌어들인 것에 불과한 것이옵니다. 그런 자와 함께 동업을 하게 되면 과연 믿고 나으리의 뒤를 맡기실 수 있겠는지요? 가볍게 웃으며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백년의 대답에 박달은 그야말로 휘둥그레 떠진 자신의 눈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그는 한바탕 너털웃음을 크게 터뜨리고는 술잔을 비워내며 소리쳤습니다. 내 그간 종로바닥의 저 네로라는 포목상인들이 어찌 그리도 가진 험담을 해대면서 그대와의 거래를 트지 못하게 뜯어말렸나. 항시 그 연유가 궁금했거늘. 과연 오늘에서야 이유를 알 것 같구만. 이리도 학식과 재치가 출중한 사람과 경쟁을 벌여야 하니 쟤들도 오금이 저려 싹을 밟으려는 것이 이해가 되는구만. 어머, 과찬이십니다, 나으리. 백년은 교태가 잔뜩 섞인 미소를 흘리며 손사래를 쳤고 그런 그녀의 미소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박달은 이날을 기점으로 이 백년이라는 여인에게 그야말로 홀딱 반해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날 이후로 박달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백년의 점포에 방문했습니다. 한양에 들르면 가장 먼저 들르던 명월관도 발길을 끊고 중요한 업무도 보는 둥 마는 둥 백년의 점포부터 찾기에 바빴지요. 박달이 그간 제품에 아는 기녀들은 셀 수도 없었지만 이 작은 포목점의 점주 백년에게서 은은히 풍기는 매력이라 함은 그 궤가 완벽하게 달랐습니다. 그녀에게는 무엇보다도 흉내낼 수 없는 자연스러운 기품과 함께 남정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줄다리기의 묘미가 있었어요. 이는 그간 백년이 줄곧 첩과의 살림에 빠져 자신을 등한시했던 남편에게 느꼈던 고독의 순간들이 많았기에 어찌하면 상대방의 애간장을 끓게 만들 수 있는지를 통달한 덕분이었습니다. 그것을 역이용하여 박달과의 관계에서 적재적소에 사용했지요. 박달은 완전히 백년에게 푹 빠져 그녀를 당장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백년에게 서둘러 비단의 거래를 트고 동업을 요청하였으나 그녀는 박달의 통 큰 제안에도 가벼이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얼음처럼 냉랭하여 박달의 마음을 바짝 태우기 일쑤였지요.
그렇게 박달이 백년에게 안달을 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한양에서의 볼일을 개눈 감추듯 끝내놓고 얼큰하게 취해 백년의 포목점으로 달려간 박달은 백년의 손목을 붙잡고는 말했습니다. 보시오, 백년. 내 더 이상은 견디지를 못하겠소이다. 오늘 밤에는 확답을 듣지 못하면 돌아가지 않겠소. 애가 다른 박달이 어린아이처럼 칭얼대며 말하자 비로소 백년은 자신이 그간 공을 들여둔 뜸이 제대로 들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살쭉 웃으며 박달의 소매를 붙잡고는 더없이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나으리, 본가에 조강지처를 놔두시고서는 어찌 제게 이러시는지요. 안방마님께서 아시면 너무도 슬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자네의 마음 씀씀이가 더더욱 나를 자네를 향한 광증이 걸리게 한단 말일세. 박달은 이 말을 듣고서는 주체하지 못하였고 그녀를 품에 안으며 금침방으로 쓰러졌습니다. 목석처럼 얌전히 누워 두 눈을 질끈 감은 몰골로 거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던 자신의 아내와는 달리 두 다리를 들어 올려 제 허리에 착 감은 채 혼을 쏙 빼놓는 백년을 박달이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백년 역시도 그간 남편에게 천대만 받아오며 외로움을 정립해두던 시간에 대한 회포라도 풀듯 그렇게 두 사람은 거침없는 춘정을 불태우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박달이 금침에서 눈을 뜨자 밝아오는 동창의 너머로 더없이 화사한 미소를 머금은 백년이 따뜻한 꿀물을 타와 박달에게 내밀었습니다. 지난 밤의 환상적인 기억과 함께 아침을 맞아 꿀물을 내미는 그녀의 내조에 흥이 오른 박달이 말했지요. 백년, 아니 되겠소. 내 우리 집의 마누라를 쫓아낼 테니 이참에 나의 정실로 들어와 줄 순 없겠소? 이제 나는 그대가 없는 밤은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소이다. 그러자 백년이 어처구니 없어 하며 입을 떼었어요. 나으리, 그 무슨 당치하는 말씀이십니까? 절대로 조강지처를 내팽개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결단코 제가 원하는 관계가 아니옵니다. 안방을 지키고 계신 아내에게도 극진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러한 순간에도 나리의 안방마님께서는 그저 나리의 사업이 번창하기만을 바라며 마음을 졸이고 있으실 것이 뻔하거늘 나리께서 그리하시면 아니 되시지요. 제가 그 자리를 탐하고자 나으리와 춘정을 나눈 것이 아님을 헤아리시옵소서. 이 말을 들은 박달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자신이 품었던 기녀들은 하나같이 본처의 자리를 탐내며 자신이 쌓아놓은 부를 탕진하려는 기색만 보여왔건들 백년의 이러한 기품은 박달이 그간 맛보지 못한 너무도 값진 성품이었지요. 어쩌면 이리도 속이 깊은 말을 하실 수가 있으시오. 참으로 그대는 내게 찾아온 진귀한 보물 같은 여인이시오. 그리고 이것이 종로 포목점의 갑과 을을 단번에 뒤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백년의 포목 창고엔 박달에게서 단독으로 납품받은 최고급 상주표 비단이 거대한 산더미처럼 쌓여만 갔습니다. 백년의 포목점은 그 방대한 물량을 바탕으로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고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기 시작했지요. 다급했던 다른 포목점 상인들이 박달을 회유하여 비단을 발주하고자 그를 접대하려 하면 박달은 근엄하게 손사래를 치며 단칼에 거부하고는 말하는 것이었어요. 어허, 이 무슨 소란들이십니까? 내 명월관을 위시한 기녀들의 치마폭에 쌓여 노는 짓거리를 끄는 지는 오래되었소이다. 무릇 기생노름이나 해대는 상인을 어찌 거상이라 자처하겠소? 앞으로 종로 포목거리에 납품할 비단 일체는 저 백년의 창고에서만 출하될 것이니 내게서 비단을 받아가려거든 한 분도 빠짐없이 그곳에서 받아가시오. 그리고는 냉랭하게 퇴짜를 놓으니 텃세를 부리던 포목점 상인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하여 지독한 텃세와 업신여김을 일삼던 포목 상인들을 보기 좋게 제 앞에 무릎 꿇리고
박달을 구워 삶아 비단을 독점하고 포목점을 번성시킨 백년은 이후로도 박달의 인선을 10분 지원받아 안동포 시장을 움켜쥐고 있는 강객주와 한산의 세무시 상권을 주름잡고 있는 부대인마저 소개받기에 이르렀고 이윽고는 그 둘마저도 자신의 매력에 헤어나올 수 없도록 요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세 명이 거상이 번갈아가며 앞다투어 백년의 포목점에 찾아오니 밤이면 밤마다 그들의 행복에 겨운 고음의 노랫소리가 연일 종로 포목거리를 가득 채울 정도로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백년은 독수공방으로 지새우며 슬퍼하던 지난 날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충만한 시간들을 보내었으며 또한 연일 성실을 이루는 포목점 덕분으로 새롭게 연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며 그렇게 축적한 부를 이용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행복하게 지냈다는 후문이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마님과 선비님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